하루에도 12번 괜찮냐는 말을 듣지만 정작 내 마음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만 늘어갑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외로움. 아무리 씩씩한 척해도 속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걱정들 내가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더는 남을 위해 아프지 않고 더는 남의 눈치 보며 늙지 않겠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단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끙끙 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젊을 땐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에게, 사돈에게, 친구에게 웃어야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연극이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연락하지 않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매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자랑하고 상처 주는 말 툭툭 던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그 인간관계. 왜 아직도 끌어안고 있습니까? 늙어서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당신 인생은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라도 있어야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잘못된 친구는 병보다 무섭고 악성 스트레스는 병을 부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에너지 교환입니다. 줄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 만나면 피곤한데 끊기가 애매한 관계, 그런 건 사람이 아니라 짐입니다. 노년은 짐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짐이 많은 삶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이영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남편 흉, 건강 걱정, 그리고 결국엔 내가 너무 부럽다는 뻔한 멘트로 이 씨의 감정을 소모시켰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매번 만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며칠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유, 나도 아픈데 어쩌라고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다. 그냥 익숙한 타인일 뿐이다.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모임도 끊고 아예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 대신 이 씨는 조용히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강아지 이야기하고 계절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사생활을 캐묻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 상처 주지 않는 공간에서 이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30년을 만나도 불편했는데 여긴 모르는 사람인데도 웃음이 납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노년에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오래 봤다고 무조건 남아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잘 지낸다고 꼭 붙잡아야 할 관계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가차없이 멀리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몇 번이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셋 이상이면 그건 이제 관계가 아닙니다. 해가 되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끊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연락 하나 줄었을 뿐인데 삶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밝아집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싫으면 싫다, 불편하면 피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진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게 노년을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남보다, 체면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그 결심 하나가 당신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는 게 얼마나 강력한 치유인지 직접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애초에 가지 않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자리가 당신을 늙게 만들고 쓸데없는 만남이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젊을 땐 피치 못할 의무와 체면으로 불편한 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를 듣기 위해, 내 처지를 해명하기 위해 굳이 얼굴 붉히며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 경조사, 동창회, 사돈 모임, 심지어는 아는 사람의 부모상까지 안 가면 욕먹을까? 봐,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나를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앉아있는 내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가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말투를 쓴다면 더더욱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보다 잘나 보이는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재산 자랑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괜히 위축되고 마음이 허해집니다.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듣는 당신 입장에선 고통입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기분까지 겪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5세 박진숙 씨는 오랫동안 모임 하나를 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매달 한 번씩 모이던 부인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괴로워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 손주 자랑, 사돈 자랑, 여행 이야기까지 이어졌고 박 씨는 매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외국에 있어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왔고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자주 가던 도서관 옆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스스로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모임 안 가고부터 잠이 잘 와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큰 행사라도 가지 않는 게 답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너 아직도 거기 살아? 자식은 뭐해? 몸은 괜찮아? 이런 말은 안부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숨기며 웃고 있으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불참한다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평화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자리, 내 말을 끊고 자식 자랑만 하던 사람들, 그런 곳에 왜 다시 가야 합니까?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은 사람들과 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체면보다 예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야 하나보다 어디 가지 말아야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곳이라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 시켜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는 1시간보다 100배 낫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은 줄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편한 쪽을 택하십시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누굴 위해 살기엔 이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진짜 건강해지고 진짜 젊어집니다. 그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불편한 자리는 안 가는 것.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돈을 나를 위해 기꺼이 쓰는 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밥상, 부모 병원비까지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손에 남은 게 뭡니까? 정작 내가 입은 옷은 늘 몇 년 전 옷이고 내가 먹은 밥은 싸구려 반찬 두어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깝다. 나중에 써야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자신을 후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그 돈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문하십시오. 여행이 가고 싶다면 당장 짐을 싸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돈 아껴서 뭐해요? 자식 줄 거예요? 손주 학원비 대야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이미 당신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 결국 병원비로 나가거나 당신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카드값으로 사라집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73세 김진호 씨는 자린고비로 유명했습니다. 물티슈도 반으로 잘라 쓰고 시장에선 깎는 데만 30분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적금과 예금으로 8천만 원 가까이 됐지만 정작 본인은 입원 중에도 밥값 아까우니 죽으로 때우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나를 위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그때부터 김 씨는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순천에 있는 호수를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교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김밥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웠지만 지금은 이 돈 안 쓰면 누구 좋은 일 시키나 하고 웃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법도 배웠고 동네 카페 사장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 돈 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쓸 줄 아느냐입니다. 돈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남을 위해 쓰면 내 인생은 타인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면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행복하게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돈은 짐이고 불안입니다. 쓰지 못하는 돈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가 인생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허기짐도 슬픔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돈은 내가 건강할 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한 끼 밥값도 한 잔 커피도 한 번의 외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마저 사라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늙기 전에 쓰는 게 정답입니다. 나중에 쓸게요라는 말은 결국 못 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직 움직이고 내 눈이 아직 빛날 때 내 손으로 내 돈을 써야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 학자금 안 내줘도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보상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쓰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챙긴다는 확신이 생기면 외로움도 줄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것이 노년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반찬이 쌓이기 전에 서랍 속 봉투에 쌓인 돈부터 꺼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마음 편히 사는 노년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 쓰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당신을 위해 당당하게 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건 남의 인정받으려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으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합니까?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어도 될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당신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자신을 잃는 순간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해야 제대로 늙는 겁니다. 체면이 당신을 살려줍니까? 눈치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문순희 씨는 평생을 단정한 며느리 예의 바른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말끝마다 조심했고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사도 이런 거 입으면 나이값 못한다고 할까봐 망설였습니다. 심지어 여름에 민소매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팔뚝에 잡힌 군살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하는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전 문 씨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남 눈치 보느라 평생 나를 못 살겠지?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민트색 원피스를 입고 매주 금요일마다 재즈 카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나게 굴지 마라는 말도 들었지만 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답게 살 거예요. 죽으면 그땐 아무도 내 옷차림 신경 안 써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걱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시선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감정을 억누르고 즐거움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늙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만약 대답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라면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면 나중엔 내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맞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하게, 더 점잖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단정함이 꼭 침묵은 아닙니다. 점잖음이 반드시 자기 포기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의 있는 사람으로, 잘 늙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체면, 의무, 역할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옷 입으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이 장소 가면 내가 편안할까? 이 말 하고 나면 내가 후련할까? 남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을 맞추는 습관, 그것이 노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나이에 남 눈치로 스스로를 포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아직도 남의 시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일은 오직 나의 감정과 기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멋진 노후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번째 방법은 나를 위해 하루에 한 끼는 꼭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차리던 밥상, 이제는 나를 위한 식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충 때우는 식사,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남은 반찬 뒤적이다가 그냥 라면으로 끝내는 끼니가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텅 비어갑니다. 밥이 서러운 날이 많아지면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밥 한 끼는 하루의 중심입니다. 몸의 온도를 올리고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기본입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챙기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날들이 쌓이면 우울함은 깊어지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밥이 허술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8세 윤상희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서 하루 2끼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고 입맛도 없고 TV나 보며 한 입씩 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 초기, 근육량 감소, 혈당 불안정.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혼자 생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윤 씨는 한동안 식사를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무심코 들른 동네 국밥집에서 따뜻한 선지국 한 그릇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뜨거운 국밥을 제대로 먹어봤지? 그날 이후 윤 씨는 하루에 딱 한 끼 자기 손으로 국 하나, 반찬 2-3가지를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지지고 애호박을 볶고 김치를 데웠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밥 하나 차려 먹는 일이 이렇게 나를 살릴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갈, 반찬 하나에 담긴 정성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상이 사라진 자리에 나를 위한 밥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지 않는 시대가 왔다면 내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먹는 밥이라도 식탁보 하나 깔고 그릇을 예쁘게 놓고 따뜻한 반찬을 챙겨보십시오. TV를 끄고 창밖을 보며 천천히 음식을 씹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묵직한 감정 하나가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늙었다고 입맛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끼니를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는 일이 당신 인생 전체를 지탱합니다. 돈 많은 노후, 친구 많은 노후도 좋지만 매일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 먹는 노후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몸에 좋은 걸 먹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을 매일 밥상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를 구우십시오. 된장국에 두부 하나 띄우고 김치 한 접시 꺼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삶이고 존엄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노년은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 밥 한 끼 정성껏 차려주는 것, 그걸 꾸준히 하는 삶입니다. 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애쓰며 사는 사람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결국 병상에 먼저 눕습니다. 반대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오래갑니다. 같은 나이, 다른 선택.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남을 위해 계속 애쓰며 사라질 것인지, 나를 위해 멈추고 웃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그 갈림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5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의 미련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첫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여전히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좋아서 입은 건가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일까봐 고른 겁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진심으로 즐거웠는지, 아니면 괜찮은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렇게 움직인 겁니까? 충격적이지만 대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어른답게 보여야지, 체면은 지켜야지, 남들이 뭐라 하지 않게 해야지 하며 하루를 소모하고 있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것도 박수받지 못하는 슬픈 독백극입니다. 웃긴 건 그 남들이 사실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사회생활이라는 이유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밥을 먹든, 어디를 가든 누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옷 입으면 촌스럽다고 할까? 봐, 혼자 밥 먹는 모습 보면 쓸쓸해 보일까 봐, 혼자 영화 보면 불쌍하게 보일까 봐 스스로를 가둡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시선의 감옥이 어느 순간 몸에 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창가 자리는 피하고, 시장에서도 말을 아끼고, 모임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 웃음 지으며 따라 웃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남의 눈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말투, 당신의 취향, 그 모든 게 아직도 남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도대체 언제쯤 당신은 진짜 나로 살아보겠습니까? 이쯤에서 하나 짚고 갑시다. 당신을 흉보는 그 사람들, 당신이 아무리 체면을 차려도 결국 흉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릎이 아파도 억지로 외출하는 걸 본다 한들 정말 의지가 대단하셔요라고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돌아서면 아휴, 이제 그만 좀 하지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그들의 말 한 줄에 흔들리고 그들의 눈빛 하나에 위축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면 혼자라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입고 싶은 옷이면 그 자리에서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시선이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고정심 씨는 예전엔 모임에 갈 때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촌스럽게 보일까봐 살 빠졌단 소리 듣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하이힐도 꺼내 신고 입가에 웃음까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은 더 허해졌습니다. 진짜 대화도 없었고 서로의 안부보다 서로의 외모와 자식 자랑이 가득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뒤 어느 날 고 씨는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답게 살겠다. 그 후로 고 씨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고 시장에서 고무신도 직접 골랐습니다. 화장 대신 선크림만 바르고 지하철도 편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는 남의 평가가 아닌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남한테 예쁘게 보일 생각을 버리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이 더 따뜻하게 보이더군요.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 인생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편안해지고 진짜 노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 시선에 맞춘 삶은 가짜 인생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내 이름 석 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두 번째 이유는 싫은 사람에게 계속 잘 보이려는 습관을 못 버려서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소모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치입니다. 직장에선 상사 눈치, 집에서는 가족 눈치, 친구 사이에선 체면 눈치. 그렇게 참고 참으며 살아온 인생, 이제야 겨우 내 숨소리대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왔건만 여전히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 괜히 오해받을까봐 애쓰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멀어진 관계, 더는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아직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허상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건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까운 것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은 시점이라면 남한테 잘 보인다고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도 그들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선적인 웃음 때문에 집에 돌아와 혼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시기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선명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 한 명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100명의 허울뿐인 관계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이 있는 관계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74세 정태영 씨는 은퇴 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인맥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과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수십 년 함께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저녁 식사, 정 씨는 늘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도 듣기 싫은 이야기에도 웃는 척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동료가 너 아직도 혼자야? 자식이 뭐라도 좀 해주지 안 됐네라는 말을 무심코 던졌고 정 씨는 그 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 이야기에 상처받고 혼자인 삶이 마치 실패인 양 들려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왔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찜찜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근처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르고 간식도 나누는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뜨면서 오늘도 웃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정 씨는 요즘 말합니다. 예전엔 싫은 사람한테 괜히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내가 외로워질까봐. 근데 아니더군요.
정작 외로운 건 진짜 마음 털어놓을 사람 없이 가식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미련한 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 그만 애쓰고 내 마음 하나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여전히 미련을 두고 기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부라 믿었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쳤다면 그건 분명 부모로서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늦은 밤 문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하고 병원 진료 후 돌아가는 길에 누구라도 함께 있었으면 싶었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중심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충분히 바쁘고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껏해야 단체 문자 하나 띄고 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말은 이제 위안이 아니라 독입니다. 가장 미련한 건 이미 떠난 기대에 여전히 매달리는 노인의 눈빛입니다. 매달 자식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며 용돈 한 푼 줄까 싶어 마음 졸이고 아프다는 말 꺼내면 부담 느낄까 입을 다무는 삶. 그게 과연 존엄입니까?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외로운 관계. 그건 이미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건 그들의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얘가 언제 오려나 다음 주는 전화 오겠지 하며 한 주 한 달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고. 그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자유란 사치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눈치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기분을 맡기는 노년. 그게 과연 내가 꿈꾸던 마지막 인생입니까?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 아니고 그 아이의 냉정함이 당신의 실패도 아닙니다. 자식은 키우는 것이지 기댈 언덕이 아닙니다. 더는 바라지 마세요. 대신 혼자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진짜 인생은 자식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젠 당신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여전히 자식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눈을 돌리십시오. 내 얼굴, 내 건강, 내 기분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은 시간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70세 넘어서도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미련입니다. 지금 그 끈을 끊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네 번째 이유는 아직도 돈을 쥐고만 있으면서 제대로 써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끼다 결국 병원비로 다 쓰고 가는 삶. 그게 당신이 바란 노후입니까? 당신의 통장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숫자만 남긴 채 외롭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슬프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을 지키는 법은 잘 압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쓰는 법은 모릅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하루에 1,000원 쓰는 것도 망설이며 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지도 못한 돈은 자식이 가져가고 당신은 요양병원에서 가만히 누워 창밖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돈 정작 가장 쓸모 있었던 순간에 당신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보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물 한 잔도 아껴가며 산다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위태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리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지금 안 쓰면 언제 씁니까? 여기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75세 박영숙 씨는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웠고 혼자 힘으로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고 마침내 노년을 맞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통장 잔고 확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늘 허전했습니다. 몸은 아픈 데가 없는데도 기운이 없었고 집안은 조용한데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점점 숫자에만 집착하게 됐습니다. 통장에 몇백이 늘어나도 기쁘지 않았고 가끔 카드 결제를 하면 죄책감부터 들었습니다. 이 돈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내가 아끼고 있어야지.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혈압 쇼크로 쓰러진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날 이후 박 씨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시켰습니다. 하고 싶었던 자수와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따금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엔 스스로에게 10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생애 최고의 소비다. 그녀는 요즘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내가 못 쓰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손으로 그 돈을 써야 진짜 내 겁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돈 언제까지 붙들고만 있을 겁니까? 그 돈을 자식에게 다 남긴다고 해도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을 몫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돈은 내 인생의 도구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모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시간은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마음 끌리는 책 한 권. 그 모든 것을 돈이 있어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돈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70세 넘은 지금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값진 선택은 바로 나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이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계속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젊을 때의 환상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는 당신이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도 그래도 누구에겐 도움이 돼야지. 애들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나 혼자 뭐라도 해야지. 아직은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노년이란 이미 많은 걸 해낸 사람이 비로소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뭔가를 증명하려 합니까? 왜 여전히 자기 목 이상의 짐을 짊어지고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며 자신을 몰아세웁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애씀의 대상이 대부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힘드니까 내가 밥이라도 해야지. 손주 돌보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 자식들 바쁜데 내가 나서야지.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애씀은 당연한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들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고마움은커녕 당신의 수고가 기본 옵션처럼 취급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지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겠구나. 서울 중랑구에 사는 77세 남현옥 씨는 손주 둘을 10년 가까이 봐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등원까지 챙기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내가 안 나서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심한 감기로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그녀를 간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감기쯤이야 뭐라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남씨는 혼자 누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쉬겠다. 손주 돌보기를 멈췄고 저녁 도시락 대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과 시간을 모아 동네 요가 교실에도 나가고 매주 수요일은 연극 동호회에서 대사를 외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남씨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 스스로가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노인은 쓸모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쓸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쓸모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일도 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쉬어야 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노년입니다. 세상에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을 더 외롭게, 더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미련 없는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허전합니까? 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날 밤 돌아와서 눈물이 났습니까? 왜 다 해줬던 자식이 연락 없을 때 가슴이 텅 빈 듯 아팠습니까? 그건 당신이 누구보다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오롯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부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부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는 전화 한 통 없이 멀어지며 배우자조차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관계가 아니라 혼자 남은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았지만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상처받고 이웃에게 기대면 더 외로워집니다. 노년을 지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활력과 판단력 그리고 매일의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엔 누구보다 나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6가지라는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노년을 위한 단단한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체면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돈, 명예, 명함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사람은 비로소 누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젓가락을 집어든 내 앞에 앉아줄 사람. 체면 따질 필요도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한정식집.
66세의 정규호 씨는 낡은 점퍼를 입고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때 무역업으로 잘 나가던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환율 폭락으로 사업이 무너졌고 뒤이어 건강도 악화되면서 은둔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은 잘 지내라는 말만 던진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던 오후 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밥이나 먹자. 내가 마포에 괜찮은데 알아놨어. 그 목소리는 대학 시절 자취방을 함께 썼던 친구 임선호 씨였습니다. 얼마 만에 외식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 씨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반찬, 따끈한 찌개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정 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그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호야. 요즘 내가 밥값 낼 형편도 안 되고. 그 말을 듣자 임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밥값 따지던 사이였어? 그냥 먹자.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엔 형이 커피 한 잔만 사.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이 찌개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국물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며 그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정 씨는 밥을 다 먹고 식당 밖벤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밥값은 내가 못 냈지만 사랑값은 다시 내고 싶어졌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임 씨는 그 말을 듣고 정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형, 예전에 나 등록금 없을 때 형이 내줬잖아. 그때 나 진짜 죽고 싶었는데 형 덕에 버텼어. 지금 형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지. 그 말에 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한테 위로받았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더라. 이처럼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체면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저 한 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인생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단지 옆에 앉아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도 체면보다 밥 한 끼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노년의 외로움을 모두 이겨내게 해줄 유일한 힘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두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자식도 각자 살기 바쁘고 친구도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질수록 당신을 지켜주는 건 단 하나,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말이 없지만 배신도 없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아무리 우울한 날에도 매달 일정한 날에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게 연금입니다. 노년의 비참함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쓸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손주 생일에 봉투 하나 준비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 사람의 자존감은 서서히 부서집니다. 그러나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정 수입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김선자 씨는 65세에 정년퇴직한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은 미국에 정착해 몇 년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한때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고 명절이면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3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울리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 나는 혼자지만 거지처럼 살진 않아.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그날도 김 씨는 집 근처 설렁탕 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국물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계산도 당당하게 카드로 꺼냅니다. 이 돈 내가 번 거예요. 내가 40년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보상이죠. 식당을 나서며 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연금이 있으니 버스값, 식비, 간식비까지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 그 소소한 일상이 김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다들 말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맞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지금 연금 덕분에 늙어서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숫자는 남습니다. 관계는 무너져도 연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 준비한 가장 확실한 보호막,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는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아니라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숫자 하나가 외로운 노년의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는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입니다. 노년의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어깨는 굽어가며 눈빛은 불안해집니다. 그 작아진 어깨를 가장 확실히 펴주는 건 놀랍게도 집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방 한 칸짜리일지라도 그 문패에 내 이름 석 자가 적혀 있다면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면 생각보다 쉽게 불청객이 됩니다. 딸 집에 며칠 묵고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사위 눈치를 봅니다. 어디 앉아 있어도 뭔가 방해되는 것 같고 일찍 자야 할 것 같고 기침 한 번에도 민폐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줄어듭니다. 그 공간은 결코 쉼터가 아닙니다. 결국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집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이불을 펴놓고 늦잠을 자도 텔레비전 소리가 커져도 괜찮습니다. 그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만희 씨는 몇 년 전까지 둘째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식탁에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말투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손주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 있어? 하고 불쑥 묻는 날, 김 씨는 자신의 자리가 이 집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30년 전 자신 명의로 사두었던 시골의 오래된 집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농막 삼아 마련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갈 곳이 없어 떠난 듯 했지만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그날 내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벗겨졌고 보일러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수 고쳤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장판을 깔고 벽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고 중고 매장에서 싼 전자레인지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처음엔 삭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김 씨의 삶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개나리꽃을 보며 봄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맞이합니다. 가끔 이웃집 할머니와 김치전을 부쳐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 집에 살 땐 밥을 먹어도 목구멍이 막혔고 지금은 라면 하나도 마음이 놓여요. 내가 내 집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마음이 편합니다. 노년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이름이 적힌 집 한 채는 노년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그 한 공간.
그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 집 한 칸 얻어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내 집 하나가 더 든든합니다. 집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늙은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은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라는 사실. 그 집이야말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친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나도 모르게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아버지, 그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돌립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고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물러서다 보면 어느새 집안의 짐이 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노인은 존중받고 어떤 노인은 서서히 외면당할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크고 거창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 그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유병구 씨는 퇴직 후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점점 딸의 말투가 짧아지고 사위는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면 대화에 끼지 못했고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 씨는 아침 밥상을 마주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낮에는 구청 도서관 나갈 거다. 글도 좀 쓰고 점심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유 씨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동네 국밥집에서 점심 한 끼도 사 먹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내가 침묵했으면 난 지금도 식탁 끝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한마디 딱 하고 나니 딸도 다시 나를 사람 대하듯 하더라고. 이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자존심이란 말을 똑바로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고집 부리겠다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하면 분명히 말해야 하고 존중받고 싶으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한 말투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착한 어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는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은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자존심을 잃으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면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줄어듭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말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고 단지 불편한 존재로 남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쉽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은 태도로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그 한 걸음, 그 한 표정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은 결국 자존심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의 인생으로 갈립니다. 말없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말할 수 없고 걷지 못하고 심지어 의식조차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도 목소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신의 진짜 뜻을 몰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닌 준비된 서류 한 장입니다. 그 서류는 한 장이지만 생과 사를 가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요즘 시대엔 연명의료결정서,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신탁계약서 등 내 뜻을 남기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두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멀었어. 죽을 얘기를 왜 벌써 해? 하지만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경남 창원의 고한식 씨는 78세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가족들은 놀라 급히 모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십니까? 라는 의사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들은 말없이 침묵했고 딸은 무조건 살려야죠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한식 씨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넘게 기계의 의지에 누워 있었고 퇴원 후엔 집에서 누운 채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옆 병실의 김영옥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했지만 그녀는 의식이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해 두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시술은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 자녀들도 그 문서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 존중하겠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류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 서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조차 타인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미뤄선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뜻을 남기는 일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이름 석자와 사인,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자식들 간의 다툼을 막고 나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습니다. 건강할 때 써야 혈액이 있는 것이지 병원 침대 위에서는 어떤 서류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가족들이 죄책감에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한 장이면 됩니다. 그 서류가 늙은 나를 가장 분명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증거가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지켜낸 것도 대단하지만 떠나는 순간조차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써두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남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평생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은 결혼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평생 믿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기 일에만 바빠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은 대체 누구한테 마음을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제각각 살기 바쁘다 보니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5가지 든든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중한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연금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상관없이 젊었을 때 꾸준히 납부한 분들은 지금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연금만큼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파산하거나 회사가 망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강제 저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으니 생활비 계획도 세우기 쉽고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추가 지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평생 보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장수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살수록 연금의 고마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은행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수 있지만 연금만큼은 평생 지속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매달 25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금 입금 확인이라고 하십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개인연금 40만 원이 합쳐져서 총 1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연금만큼은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서 정말 든든했다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대구에 거주하는 정할아버지는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달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두 분의 노후 생활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젊었을 때 연금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연금만큼 든든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연금은 영원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그 돈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두 번째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집 한 채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관계는 변할 수 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만큼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있다는 뜻을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자산을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내 소유의 집이 있으면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들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관리비나 세금 정도만 내면 되니까 생활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경제적 여유는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이 없는 분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져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들과 갈등이 생겨도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도 내 집에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집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집은 또한 훌륭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집을 소유한 채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위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좋고 지방의 작은 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는 것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는 집값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가치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더욱 좋은 일이고요. 무엇보다 집이 있으면 노후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는데 다행히 젊었을 때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매달 관리비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산에 거주하는 박할머니는 월세로 살고 계시는데 매달 월세 50만 원을 내다 보니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속상해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지만 박할머니는 항상 돈 걱정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만큼 확실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야말로 노후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평생 나를 보호해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세 번째는 병원비를 아끼게 해주는 건강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건강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건강한 몸만큼 확실한 절약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며칠 쉬면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나 시술비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관리해두면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식사와 금연, 금주를 실천하면 각종 질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만 꼬박겜박 받아도 대부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중대 질병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1,000만 원과 1,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의료비 차이는 정말 큽니다. 건강한 분들은 1년에 병원비로 몇십만 원 정도만 쓰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나갑니다. 또한 건강하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어서 간병비나 요양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으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명상,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할아버지는 올해 75세인데도 병원에는 정기검진 때만 가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금연 금주를 철저히 지키셨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1년 의료비가 20만 원도 안 나간다고 자랑하십니다. 반면에 광주에 거주하는 박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씩 나간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무릎까지 아파서 주사 맞는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간다고 걱정하시더군요. 두 분의 차이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지만 박할아버지는 의료비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셔서 병원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네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쌓아둔 비상금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미리 상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비상금이 있으면 정말 급할 때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